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된 4월 보궐선거 당내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시기가 왜 근데 하필 선거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야에 대한 그 해석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시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시민단체가 2017년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했고요. 네. 작년에 대법원 판결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11월에인가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서 진짜 실제로 사찰이 있었는지 그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찰 내용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시점을 맞춰서 이번 문제가 터져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정원 내부에 사찰 문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에 이른바 과거 흑역사를 정리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꾸려졌지만 실제로 속 시원하게 문건이 공개되거나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폐쇄적이고 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정원이 바뀌셨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정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오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왔느냐 이렇게 뭐 이른바 공작설을 얘기하는 것은 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하필 왜 이 시기에 전 정부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 생활을 25년 했고요. 주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는데 과거에 청와대 인사를 할 때 사실은 국정원 조난 자료라고 해서 언론이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조난 자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인사를 했던 것 같고 글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현 정부까지도 그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 어디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이 사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꾸렸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실시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이 꺼낸 의혹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민주당의 부산에 나왔던 예비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가장 앞서가는 예. 박형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던 분을 겨냥을 해서 예.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박형준 예비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마치 큰 연관성이 있느냐.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게 선거용으로 꺼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불법 사찰이 있었느냐. 이거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까지 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의 국정원장이 그 전에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도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도청 대상자였어요. 그렇습니까? 기자 출신이었지만. 예. 처음에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검에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서도 불법 정보 수집이 있었다. 네. 근데 이거는 국정원에 있는 개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현 정부가 말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과거부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던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제에 예. 다 통틀어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MB 정부 때 말씀하신 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뭐 그 국정원 사찰에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짧게 여쭤보는 게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공개를 하라고. 대법원 판결로 지금 이 시점에 공개가 된 건데 그게 선거랑 연관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들이 예. 저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거고, 그거는 뭐 개인이 이미 받은 걸 이제 또 일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그거지만 이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네. 전 정부의 국정원에 대해서 정말 탈탈 털다시피 했고,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게다가 국민의힘 부산에 나온 후보가 사실 후보로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데 이분을 겨냥해서 이거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권에서는 뭐 의혹 제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의혹 제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위중하고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기여를 했다 MB계라고 하는 친이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사찰 몰랐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문제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이 민간이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모든 정보기관들이 동원돼서 댓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요. 예. 하다못해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할 것인가,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이지 사찰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욱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른바 방송계에 있는 인사들 좌파 인사 척결하겠다고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이상하다고 많은 것들을 호소하기도 했었고 엄청나게 많은 낙인 찍기를 당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낼 때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현명한 방법이고 선택인지 제가 말렸어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만 그래도 명예훼손을 소송을 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제가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직접 봤습니다. 예. 제가 당시에 출연했었고요. 근데 단순히 그게 이른바 좌파를 찍어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뒷조사까지 했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뭐 이른바 공작에 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정 정부만 가지고 특정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공격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불법 도청 이야기, 그 정부에서 부인했다가 다 확인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소위 흑역사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지금 남아 있다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합법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을 구분해서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되는 작업이 따라줘야 돼요. 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지금 찍어내게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 그다지 달라졌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충분히 던질 수가 있고 연예인들 지금 쫓아내는 방식도 최근에 뭐 소위 말해서 가수 한 분도 그 하차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아내고 찍어내는 이런 것들이 현 정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또 성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드루킹 사건도 우리가 지금 법원에 유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태를 현 정부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4월 7일 중대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분명히 정치적 의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제 결의안 만들고 아마 곧 특별법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위에서 정보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소위 열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정보위원들이.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로만 해도 딱 3분의 3분의 2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열람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마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요. 역대 정부 중에 블랙리스트 없었던 정부 단 한 곳도 없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저랑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저도 블랙리스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 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장에게 노골적으로 그때 그 이전에 그렇게 칭찬하던 문화부의 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압력을 넣기도 했고요. 문화부 차관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제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뭐 낙하산을 한다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비판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 보고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 일종의 관행처럼 그런 행위들이 있어 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없어져야 할 구습이고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면서 사찰이란 개념으로 넣는 것은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법 만드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국정원을 건드리는 것은 판도라 상자 여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기밀입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아니면 그러면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정부 시절에 과연 그러면 사찰 없었습니까? 불법 도감청 없었습니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도감청 드러났던 거,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도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정부를 넘어서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행해줬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내 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이른바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지금 사찰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자기가 받은 사찰을 당한 사람이 받은 문건에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내용이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걸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 예, 예. 말씀만 드리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네. 판결문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블랙리스트지 이게 지금 현 정권이 말하는 체크리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 정권에 임명된 임기가 남은 분들 쫓아내는 방식도 전 정권 더 이상으로 정말 악독하게 그런 진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분을 다시 앉히기 위해서 서류심사 합격한 사람들 다 불합격시키고 그다음 어떤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낙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자기소개서까지 그 공무원들이 다 써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인사 행태가 과연 민주적입니까? 공정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는 과거 정권의 그 문제를 규명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의도가 너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국민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다 판단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랄한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악랄한 방식이 감사예요. 제가 감사를 받은 당사자라니까요. 감사자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 정부에 임명했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전 정부에 임명됐던 사람들이 물러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묘한 경계선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새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중대한 기관장으로 앉아서 나는 이전 정부가 했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용인이 됐던 시절도 있었고 그걸 지금 비판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찬성을 표시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정권을 넘나들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까 민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없어져야 할 구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고 현 정부가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법원 판결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현 정부가 마치 과거에 없던 것들을 했다거나 한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찰했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다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KBS의 전 정부 쪽에서 임명했던 이사들을 쫓아내는 방식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 소위 말해서 한 달에 한 3, 4만 원짜리 가지고도 문제 삼고 그다음에 압박을 한 다음에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 세워서 그분들 집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 한 거는 블랙리스트고 현 정부에서 한 거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체크리스트다. 이 주장을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전 정부가 했던 걸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던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사찰 문제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가 50일 안쪽으로 남았는데 이번 이 사안이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현 정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이나 의혹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는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특정하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민주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정원이나 그 이전의 전신이었던 여러 가지 조직들이 행해왔던 일들, 그 패당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부산시장 선거에는 당연히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 현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충분히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통하지 않은 거죠. 국정원장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관여 없다. 이렇게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관여 여부가 관여한 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정무수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문건에도 민정수석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파악을 하고 4월 7일 투표할 때는 종합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투표장에 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과 현 정권의 실세들이 전 정권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블랙리스트는요, 문학의 예술계 인사나 이런 민간인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얘기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다 그러면 환경부 그 산하기관들 그 안에서 교체해야 될 이른바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이러면서 리스트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블랙리스트라고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 또. 그 쫓아낼 사람 명단 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상식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그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
이 우파와 관련된 연예인들, 문학의 인사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문건만 확인 안 됐을 뿐이지 이 정권의 블랙리스트도 마음속인가 머릿속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서도 그렇게 제가 쫓아냈다는 강조하고 게 싶은 건 하신 겁니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연예인들, 예술계 활동을 최대한 그분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게 과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문제죠. 예. 계속 문제 어때요? 길어질 것 여기까지만 같아서 한번 예. 지금 문학 인사 가운데 보수적인 문학 인사가 불이익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원금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보면 뭐 방송가에서 사장 교체되고 난 다음에 또 보수적 인사들이 뭐 예를 들면 방송에 출연하는 횟수가 적어졌다거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학이나 예술계 쪽에서 보수적인 누군가가 지원금을 나 못 받았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주변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가까이 지내던 지금 연예인들 저도 뭐 종종 만나지만 그분들 전혀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된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요.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덧붙여서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 노정상 등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말했던 두터운 그리고 넓은 지원과 좀 의미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틀 안에서는 합의가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하실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잘랐잖아요. 근데 매출 4억 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곳에선 오히려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매출이 좀 적더라도 오히려 더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거나 고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분들만 지원받는 이런 좀 약간 역진 현상 같은 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현재 재난 상황에서 뭐 종교 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감염들이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종교도 있었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데가 있구나. 그걸 실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른바 경제가 움직여가는 게 돈이 흘러가는 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부도 다 파악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고요. 사각지대도 그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번 기회에는 좀 살뜰히 챙기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원 시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야당하고 서로 간의 이해가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더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3월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질문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빨리 지원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실제로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선거가 보세요? 4월 7일이니까 야당이 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1월에 3차 재난지원금 시작을 했는데 1월에 지금 이번에 할 것까지 해서 제대로 기준 세워서 1월에 그냥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찔끔찔끔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또 하고 지금 여권 내에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한테 선거 앞두고 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발하니까 일단은 소위 말해서 10억 원, 매출 10억 원 이상, 그다음 뭐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자영업자들 여기도 한다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부가 사실은 마음대로 들쭉날쭉 기준을 세워오면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보편 지원은 안 되니까 그러면 선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많이 줘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지원할 때 매표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런 의심을 야당이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기준이 뭐냐 예컨대 지금 설 이후에는 직계 전비석은 다 만나도 상관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저희 자식들이
뭐 다 뭐 손자들까지 데리고 모시고 식사할 수 있어요. 뭐 사실 반가운 현상이긴 한데 예. 그런데 형제들끼리 모이는 건 안 되잖아요. 네네. 또 이거는 부모님 안 또 계시면 무슨 안 되죠. 기준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태권도장은 되고 합기도장은 안 되고 해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또 찔끔찔끔 열어주고 정부의 이런 기준이 정말 과학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역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이런 거에서 대해서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선거를 예. 앞둔 상황에서 3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방역 대책까지도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방역 대책은 의도가 예. 아니고 방역 대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역 대책을 세워오고 있고 예. 물론 시행착오를 초기화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 됐습니까?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죠. 예.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나중에 가서 방역 상황이 호전될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국민들의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 집권 여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길까 봐 미리 좀 바람을 빼기 위해서 이런 자꾸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예. 과학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족 간의 감염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다 만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 만나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벌써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언제 1000명이 금방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접촉도를 줄여가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예.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정 건전성 얘기를 끊임없이 야당에서 주장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결국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뒤가 모순됩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지금 3개월 이상 집합금지되고 이러는 업종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떤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손실보상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국민 민생 문제로 좀 해석해 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짧게 확진자가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예. 늘어난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죠. 왜 설 이유는 확 풉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죠? 3월부터는 더 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방역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예.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재정 건전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편 지원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기재부도 그래서 반대라는 거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10만 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점점 나가시면 시간이 근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만 원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돈인데 그걸 모아서 드리는 게 낫지.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 제대로 받는 분들한테 그거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되게 차분했지만 굉장히 팽팽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